네, 오늘 또 최진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 모셨는데요. 이분이 원자재 전문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철강, 원유 뭐 등등 전부 다 한번 속속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 원자재만 분석하시려면은 그 쉽지 않은데, 예, 그 원자재 분석하시는데 애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좀 분야가 좀 많다 보니까요. 네. 분야가 좀 많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네. 아무래도 매크로도 봐야 되겠지만 네. 탑다운에서라던가 바텀업다운에서도 다 봐야 되니까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뭐 가장 지금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던 아니면 알고 싶어 하시는 유가부터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근 가격이 125불까지 갔었나요? 127불 뭐 이렇게 갔다가 네. 좀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요. 이제 뭐 전쟁이 조금 얘기가 뭐 덜 나오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보면 그 푸틴 대변인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 보셨겠지만 뭐 소형 핵도 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유가가 훨씬 더 변동성이 한두 번은 더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좀 중요한 점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가격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걸 갖다 놓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지금 유가가 이렇게 높은 수준을 갖다 유지하고 있고, 중요한 점은 공급 측면에서 지금 블록화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러시아라는 글로벌 11%의 공급 비중을 갖다 차지하는 국가가 이제는 글로벌에서 빠져나가는 그 이탈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에 있어서는 이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한 번 더 나온다면 또 한 번 변동성 나올 수 있고, 중요한 점은 일단 가격 레벨 자체가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지정학 리스크 길어진다면은 뭐 사실 과거 해봤자 3에서 6개월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추산할 수가 있겠고요. 3에서 6개월 정도는 아무래도 조금 더 강세를 띄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러시아가 11% 차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뒤에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보면 베네수엘라가 미국이랑 별로 안 친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미국이 가서 베네수엘라한테 조금 좀 증산하라 그러고, 그다음에 뭐 사우디한테도 부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도 셰일가스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셰일가스는 환경 파괴에 아주 그냥 원흉이다 이러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면은 바이든 정부와는 조금 더 이 정책의 결이 다른데, 뭐 그 사람들이 또 증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11% 이거 어떻게 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상쇄시킬 수 있나요? 외부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상쇄 가능 요인이 있고, 내부적인 요인 측면에서도 상쇄 가능 요인이 있다라 보고 있고요. 일단 외부적인 요인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이 모두 다 바이든의 카드에 달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첫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 측, 즉 오펙 내에서 유일하게 증산 여력이 높은 국가를 갖다 놓고 본다면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입니다. 결국 걸프 3국이겠죠. 이들은 미국의 최대 우방이겠고요. 이들의 현재 유휴 캐파만 하더라도 267만 배럴이고 일평균. 더불어서 지금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제재 완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아시다시피 미국 쪽에다가 못해도 40만 배럴, 일평균 40만 배럴 갖다가 미국에 독점적으로 수출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최대 못해도 250만까지지만은 단기적으로는 130만 가량 결과적으로 수출 능력을 갖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전략 비축료 공동 방출 물량이랑 같이 합하면은 러시아 원유 수출량이 500만 배럴 일평균인데, 근데 이거 갖다가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측면에서도 카드가 있다라는 게 결국 11월 달 중간 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바이든 측면에서는 불똥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이런 셰일에 대한 오픈 가능성, 이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유가가 앞으로 조금 더 이 정도 가격 111불 정도 아니면 125불까지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해외에서는 골드만삭스인가요? 뭐 제가 잠깐 뭐 생각이 안 나는데 180불, 200불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논리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그 논리의 근거를 갖다 살펴보면은 러시아의 이탈에 대해서 결국 러시아가 차지하는 공급 비중이 전반적으로 아예 탈출할 수 있다라는 그 같은 우려 때문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거의 가정을 갖다 깐다면 첫 번째, 결국 러시아의 공급이
전면적으로 없어진다. 지금 IEA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러시아의 원유 저장 능력은 8일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나 사우디 같은 산유국이 30일과 18일간과 좀 대조적으로 8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4월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300만 배럴 가량 감산이 불가피한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쪽은 이제부터 증산이 아니라 감산에 대한 우려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점일 테고, 두 번째로는 전제 조건이 수요가 계속 유지된다라는 선상 안에서만 좀 제가 볼 때는 국한돼서 얘기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세 번째로는 사우디가 증산을 갖다 안 해줄 것이고, 네 번째로는 셰일을 오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전제 조건 때문에 180불, 200불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저희는 앞서 언급드린 대로 결국에는 사우디라던가 미국의 의중에 좀 달리지 않았는가. 디맨드 측면에서도 수요 측면에서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이미 정점 통과한 상황에서 결국 이 같은 부분 갖다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은 유가 측면에서는 좀 더 하반기 때는 둔화될 수 있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열어두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는 사실은 전문 투자자가 보는 방송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들이 이제 보는 방송이고, 우리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 가십니다. 우리 최진영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 생각엔 그러면은 좀 레인지만 주실 수 있으면 지금 원유 가격이 앞으로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어느 정도로 움직일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는 일단은 과거 2014년 돈바스 전쟁 때나 아니면 2018년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했었을 때를 갖다 감안을 하면은 대략 3에서 짧으면 3개월, 길면은 6개월 동안 가격 레벨 자체가 지금 수준에서 대략 90 WTI 기준으로 배럴당 90에서 상단을 갖다 125불 요 안에서 큰 변동성을 보일 거라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에 작년에 저희가 연간 전망을 통해서 접근한 대로 여전히 원자재 시장의 전반에 있어서는 글로벌 제적 경기가 정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디맨드가 후행적으로 둔화될 것 같다 하반기 때 반영한 걸 준비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하반기 때는 WTI의 밴드 자체가 배럴당 70에서 80불로 하향 안정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유가는 여기서 정리를 하는데 유가 관련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S-오일도 있고요. 유가 관련주가 좀 있을 때 한번 리스트 한번 보여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니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관련 수혜주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유가 관련 수혜주 같은 것들을 보면 성광밴드, 동국 SNC, LG화학, DK락,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S-오일 한번 보여주실래요? S-오일 같은 것들은 유가가 상승하면 아무래도 뭐 좀 사볼만 한데 유가 관련 수혜주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뭐 일단 제가 뭐 기업 쪽에서 코멘트를 갖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일단 유가와 관련된 그 섹터들만 놓고 봤었을 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해지가 가능한 기업들이 있을 테고 해지가 불가능한 기업들이 있을 텐데요. 근데 이 같은 에너지 따는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갖다 좀 발라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다 같이 모든 유가가 상승했을 때 모두가 달려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안에 에너지 섹터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리테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종목은 사실은 테마주를 많이 보시거든요. 예, 그래서 S-오일 같은 거 좀 펀더멘탈이 좀 좋고 배당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 좀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테마주의 대장주는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중앙에너비스 한번 보여주시고, 예, 이 중앙에너비스를 보면요, 유가가 올라가면 아주 급격히 올라가고 지난 한 일주일, 2주일 동안에도 아주 그 주가가 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다음에 니켈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니켈 관련주를 보기 전에 니켈이 왜 폭등을 했으며 지금은 왜 폭락을 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니켈 가격이 최근에 이제 폭등을 했다가 폭락을 했는데 근데 이제 폭등을 하는 그 배경에는 결국에는 숏스퀴즈가 있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그 숏스퀴즈를 갖다가 만들어낸 그 원흉은 무엇인가를 갖다 놓고 보면은 중국계 글로벌 최대 이제 니켈 생산 기업 중 하나인 칭샨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아시다시피 2월 달 때쯤에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들이 숏포지션 물량을 갖다가 조금씩 계속 채워넣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사실 실제로 시장에서 계속 언급이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 같은 이유가 사실은 칭샨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어쨌든 생산을 할 테고 하반기 때는 공급 물량이 빠져나올 테고 특히나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공급량이 확대될 거를 감안을 했었기 때문에 숏 포지션에 대한 물량 갖다 계속해서 채워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같은 상황에서 2월 28일 날 서방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스위프트 배제를 하고 특히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LME 거래소 안에서 니켈 브랜드 비율 자체가 16%대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 우려가 가격을 갖다 급등시키게 되고 특히나 숏 포지션을 갖다가 잡고 있었던 칭샹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숏 스퀴즈가 나버리면서 가격이 더욱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측 불가능한 영역대로 가격이 날아가 버렸었는데요. 네. 최근에 급락한 배경에 있어서는 LME 거래소가 시장에 개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한가를 갖다가 일괄적으로 설정을 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다면은 좀 기술적인 측면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서 봐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니켈 수급 상황은 좀 타이트한 건 사실이죠. 맞습니다. 일단 니켈 네.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원래부터 타이트한 네네. 상황이었고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공급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 같은 러시아 제재까지 두드려 맞으면서 가격이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네.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NCM 배터리를 보면 니켈, 코발트, 망간 아닙니까? 예. 맞죠? NCM, 예,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2차 전지의 셀 가격도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서 2차 전지 섹터가 그동안 그렇게 아주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니켈 가격이 떨어지니까 2차 전지 섹터에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은 훈풍이 좀 다시 불어오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재 가격이 조금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니켈 말씀드렸는데 그 알루미늄에 대한 리포트를 또 발간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 알루미늄 관심 많습니다. 왜냐하면 알루미늄은 그 풍력이나 태양광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알루미늄 박 만드는 회사가 동원 시스템스 DI 동일 이런 회사가 있는데 2차 전지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알루미늄 가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알루미늄이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또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는 상반기 때까지는 뭐 긍정적이라고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섹터 측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나 내지는 뭐 풍력이라던가 이런 친환경 에너지 쪽이라서의 디맨드에서 우리가 많이들 고민을 하시지만은 근데 중요한 점은 이건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들 분야는 수요가 좋지만은 이들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는 걸 갖다가 가격이 나중에 후행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지금이야 사실 러시아발 이슈라든가 이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공급 차질 우려, 특히나 러시아계 생산기업인 루살에 대해서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LME 구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유통 금지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은 하반기 때는 수요 측면에서도 그렇고 공급 측면에서도 글로벌 최대 공급자인 중국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 규제를 갖다 조금씩 완화해주고 있거든요. 왜냐? 작년도에 원체 힘들었다 보니까 경기 자체가 환경 규제를 갖다 조금씩 톤다운하면서 전력 공급을 갖다 보완을 해주고 이러한 조치들이 일례로 어떻게 보면은 중국 쪽에서의 공급의 재개라고 본다고 본다면은 하반기 때는 중국의 공급과 디맨드가 전기차나 이런 것 이외 지역에서의 디맨드가 둔화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좀 가만히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도 뭐 풍력, 태양광, 전기차로부터 많은 수요가 있지만 또 다른 쪽에서 또 수요가 둔화될 수도 있다. 그쵸. 이런 점도 우리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알루미늄, 니켈, 기름값 안 올라가는 게 없을 정도인데 그래도 이거는 뭐 제 논리는 없습니다. 논리는 없는데 이렇게 보면 약간 정점을 다다르고 이게 피크아웃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원자재가 대략 피크아웃 할 수 있는 시점 이런 것들이 뭐 퀀트나 이런 데이터를 한번 뽑아 보셨습니까? 예, 근데 일단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기관 투자자만 계신 게 아니라 네. 금융시장 종사자들도 있고 거기에는 이제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복합적으로 엮여졌기 때문에 저희가 LME 거래소에서도 이제 한번 주최한 회의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네. 퀀트 단에서 접근하면은 상당히 변동성이 원체 크다 보니까 주식보다도 더
크다 보니 조금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근데 저희는 어쨌든 펀더멘탈 측면만 좀 접근해서 보자면은 네네. 메탈 측면에서라든가 결국에는 주식은 경기를 선행을 하지만은 원자재는 경기를 동행하는 자산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중요한 점은 글로벌 제조 PMI가 이미 정점을 찍고 지난해 말 때 통과를 했어요. 네네. 그런데 제조 PMI를 선행하는 게 중국의 크레딧 임펄스입니다. 네. 즉 유동성 지표겠죠. 네네. 유동성 지표 크레딧 임펄스가 반등을 했다지만은 왜냐 중국이 이제 완화적으로 정책으로 그렇죠. 바뀌니만 네네. 다만 중요한 점은 이건 12개월 선행 지표거든요. 그러면은 주식은 이거에 따라서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하면서 두드려 맞았었어요. 근데 원자재는 아직까지 한 번도 두드려 맞은 적도 없고 디맨드 측면에서 특히 지금 공급 측면 요인 때문에 더욱더 올라가 있거든요. 결국 우리는 하반기 측면에서 이제는 디맨드에서 고민해야 될 테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원자재는 좀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투자 전략 같은 거 있습니까? 뭐 ETF라든지 뭐 좀 개인들이 사서 수익을 좀 볼 수도 있는 이런 뭐 투자 전략을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지난 연간 전망에서는 올해 상반기는 가장 매력적인 게 에너지 섹터라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농산물 섹터라 말씀드렸었는데요. 하반기 때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비중 축소에 대해서 말씀을 갖다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메탈단에서 저희는 좀 비중 축소가 적극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만 반대로 어떻게 보면 좀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일까를 갖다 고민했을 때 농산물이 그 대표적이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농산물 섹터 같은 경우는 여러 ETF가 있을 텐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 이슈도 지금 작용을 갖다 했지만은 저희는 작년부터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비료 이슈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 5월부터 라니냐가 후퇴를 하고 결국엔 러시아 이슈도 언젠가는 지정할 리스크가 후퇴를 하지만은 비료 같은 경우에 아직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파종 시즌 갖다 앞두고 있거든요. 유럽이라던가 내지는 이제 소맥 측면에서 가장 생산지인 유럽이라든가 내지는 미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종 시즌을 갖다 앞두고 있는데 비료 가격이 이미 사상 최고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말즉슨 다음 수확 시즌을 갖다 앞두고 어떻게 보면 공급 가이던스의 하향 조정이라든가 내지는 농가에서 비료를 갖다 적게 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작황 우수 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높은 가격 레벨이 여타 원자재들 대비 상대적으로 우리가 해지할 수 있는 그 같은 자산들이 되지 않겠는가. 하반기에 있어서는 가장 매력적인 게 어떻게 보면 저희 쪽에서는 농산물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비료 관련주 중에서 요새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효성오염비인데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한번 또 나와 주셔서 비료 쪽, 그다음에 금 쪽, 그다음에 메탈 쪽 한 번만 더 업데이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최진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원자재 스페셜리스트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